사실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만한 큰 의미 있는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탁금이 많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다 주식으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채권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매매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주식 투자해도 되는 환경이에요. 근데 다만 여차하면 주식 비중 줄일 생각, 주가가 많이 빠지면 매수 기회가 될 거고. 오늘 모신 분은 신한투자증권 PWM 서울파이낸스센터의 PB팀장이죠. 황유연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찐시황 끝나고 네. 앞으로 저녁 라이브 하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예전처럼 네. 개별 인터뷰를 하는데 황 팀장하고 한 1년 만인 것 같아요. 1년 더 넘은 것 같고요. 네. 굉장히 반갑네요. 편하고 확실히 편한. 내 마지막 기억이 네. 우리 그 뭐지? 그 포인트 네. 모바일 긴급 방송 네, 그거 그렇습니다. 네. 그거였던 것 같은데. 네. 네. 진짜 그럼 우리 오랜만인 다시 것 같네요. 상장하는 날 또 한번 상장 네. 기념 방송을 알겠습니다.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네. 자, 일단 오늘 장 한번 봅시다. 네. 그 오늘 시장 생각보다 뭐라 그럴까 좀 약했던 별로 재미없는 시장이었어요. 네, 사실 어제하고 결이 계속 비슷한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다 보니까 기존의 어제의 모멘텀들 또는 어제의 추세대로 조금 더 그 추세가 좀 연장됐던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뭐 환율도 오르면서 이렇게 썩 녹록치 않은 분위기이기도 했었고, 다만 어제 뭐 외국인들이 좀 사고 그런 부분들이긴 한데 사실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만한 큰 의미 있는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고 또 9월 달에는 FOMC도 있고 한데 사실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지난주에 이제 고용 지표가 오랜만에 배드 이즈 굿으로 이제 작용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이제 불식되면서 시장이 죽을 것 같은데 올라오고 더 세게 갈 것 같은데 죽고 그런 장인데,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흐름이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지수 저도 안 본 지 꽤 오래됐거든요. 네. 종합주가 지수. 그러니까 사실 오늘 뭐 대형주 중에서 삼성, 뭐 SDI나 LG화학이나 몇몇 종목들은 오르긴 했었지만 삼성전기도 사실 시초가에 좀 세게 테슬라 납품이 좀 세게 올랐지만 결국은 뭐 저항 맞고 또 내려오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 정말 재미없을 거예요. 재미없고 2차 전지가 됐든 뭐 바이오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지금 시장이 뭔가 세게 뻗어나가기보다는 개별 모멘텀이 있는 약간 테마성 있는 종목들은 좀 세게 올라가고, 그 외 종목들은 철저하게 저항 닿으면 물량 나오고, 또 괜찮은 종목들 중에서는 또 지지권에 오면 반등 나오고 그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계속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장세가 심리적으로 그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여기에 맞춰서 매매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그래도 뭐 조금 밀리던 그 지수들이 네. 그래도 또 장중에 올라오죠. 회복하면서 올라오는 거면 그래도 이거라도 안도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죽어버렸으면 그냥 계속 죽을 텐데 그냥 또 일정 부분 빠지면 또 반등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여기에 익숙해지면 안 되고, 이게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때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거기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시기적으로는 이제 9월 중순 지나고 나면 그럴 여지는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네. 9월 달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주가가 안 좋은 데라고 하는데 어쨌건 시작 부분에서는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죠. 네, 나쁘진 않아. 근데 좀 힘이 없다는 생각이 좀 자꾸 들기도 있죠. 하는데 오늘도 수급을 좀 보면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한 1,500억 가까이 사고 코스닥은 한 300억. 뭐 의미 없죠, 뭐 사실. 뭐 크진 않아요. 근데 개인이 사실 그 거기에 예탁금이 지금 뭐 51조? 뭐 이렇게 늘었다고 하는데 개인이 별로 안 사는 느낌? 개인이 좀 약간 관망하는 느낌이 들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우리가 과거에도 2021년이었죠. 그때도 사실 주가 흐름이 고점에서 2021년 1월달에 삼성전자가 최고가를 찍고 여름 지나고 나면서 사실 그해 보면은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이런저런 이슈로 있었고, 고객 예탁금도 사실 사상 최대였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빠지면 고객 예탁금이 받쳐줄 수 있는 수급이 있다, 그런 뉴스의 기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도 고객 예탁금 되게 최대치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내가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는 빠지면 사겠다라는 생각도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주가가 갑자기 어떤 예상치 못한 걸 주가가 빠졌을 경우에는
굳이 주식을 여기서 사야 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주식 예탁금을 인해서 주가가 안 빠진다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걸 너무 믿지 마시라는 거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예탁금이 많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다 주식으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채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뭐 약간 예비 자금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믿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사실 개인 투자자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사실 뭐 크게 유의미한 방향성 배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물 시장도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도 조금은 뭔가 수급이 많이 갈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개인이 300억 코스피에서는 300억 매도거든요. 근데 이 말은 뭐 사실 300억 매도 했겠습니까? 어떤 거 사고 어떤 거 팔면서 그렇지. 했는데 거의 똔똔 된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사실 유의미한 방향성이 있는, 최근에 보면 선물에서는 조금 방향성이 나오는 것 같았는데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마저도 특별하게 막 방향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500억 가까이 사긴 했지만 삼성전자를 산 게 한 1,200억이거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빼고 나면 코스피에서 한 300억밖에 안 샀다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사실 좀 그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야. 그래서 매매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저도 오늘 오랜만에 되게 점심 때까지 정말 재미없다. 네. 변동성이 없다. 뭔가 주식이 급하게 빠지기라도 하면 뭐 저가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급하게 오르기라도 하면 팔던가, 그렇게 액션을 해야 되는데, 오늘 종목들 보면 기존에 있었던 추세들에 그냥 조금 더 연장되는 그런 느낌들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되게 재미없다라는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대표님께서 2차전지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조심해야 된다 했지만, 네. 참 2차전지 어려운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요. 조금 어제 오늘 2차전지 흐름이 약간 포스코 그룹주랑 에코프로 그룹주 좀 약간 갈리는, 약간 좀 흐름이 갈렸죠. 갈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이야기 우리가 MSCI 지수 편입이 8월 중순에 결정이 나고 8월 말에 편입이 될 때까지는 ETF를 추종하는 액티브 자금들이나 패시브 자금들이 따라 들어온다. 그거까지는 우리가 매매 전략으로 충분히 단기 매매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할 수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다만 통계를 내보면 예전에 BGF 리테일만 한번 편입되고 나서 주가가 반짝 올랐었고요. 네. 그거 외에는 대부분 다 주가가 하락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따라 들어온 외국인 수급이 딱 멈추잖아요. 그럼 수급의 연속성이 끊기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받아서 쭉 이어 붙이면 생각이 달랐지만 이게 딱 끊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에코프로의 그 따라 들어가는 추종 자금이 한 1.5에서 2조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거 다 대차 거래가 되면서 공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까지 했었던 공매도가 그게 다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공매도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베팅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지르지 않는다. 기관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게 만약에 상반기였으면 상관없다라고 저도 말했을 것 같아요. 5월 달이었으면. 근데 상반기였으면. 근데 지금은 9월 이제 오잖아요. 이제 9월에는 아까 추석 전에 주가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전에는 특히나 이번 추석 전은 연휴가 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사실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때. 그렇게 되면 일주일 전에는 사실 주식을 계속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굳이 6일 동안 단기 매매, 주식 투자에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단기 매매하는 스마트머니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개인이든 기관이든. 그러면 그런 기관들만큼 연휴 때 무슨 일이 할지 모르는데 굳이 우리가 리스크에 노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를 수도 있지만 굳이 내가 거기에 노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절적으로 중국이랑 연동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설하고 추석 일주일 전은 사실 거래가 한산해요. 한산하다는 거는 주식을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재미없는 흐름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올해 어쨌든 2차 전지가 됐든 반도체 뭐 HBM이 됐든지 간에 주식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한 종목당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8월 달까지는 다들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9월부터는 이제 배를 다르게 탈 수도 있다. 보통 이제 11월 달에는 정리를 하는데 그죠? 요즘은 11월 달보다도 10월 달 정도 한 달 앞서서 맞습니다. 먼저 네. 정리해야 조금 더 좋은 가격에 그렇죠. 팔 수 있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점점 당겨지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는 게 10월. 그래서 9월 달 조정은 매수기라고 보는 게 9월, 10월 달 조정은 매수기라고 보는 게
요걸로 인해서 사실 폭락했던 경험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이랑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비슷한 느낌이 뭐냐면 2018년 10월이거든요. 2018년 10월 때도 긴축의 마지막 부분이었고요. 그때는 2018년 10월 달에 미중 무역 분쟁이 극에 달했을 때였어요. 극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 달 보면 코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한 20% 이상씩 빠졌었어요. 그러면 개별 종목들은 반토막 수두룩하겠죠. 그러면 지수가 반토막 나고 개별 종목이 20-30% 이상 빠지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반대 매매들 나오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이 나왔던 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유. 올해 7월 달 일부 일정 기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매도 나오면 최근에도 반대 매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단 한번 빠지고 시작해요. 요즘에 보면. 그러다가 반등 나오다가 10시 반 정도에 출렁거리고 요즘에 또 1시 반 정도 출렁거리고 또 3시 이후에 출렁거리고 계속 그런 작업이 패턴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거 데이터로 되어 있어요. 보면 아니 뭐 내가 굳이 우리 황 장군이 굳이 그 뜨거운 지옥에 한 발자국을 내밀겠다면 내가 2차 전지요? 아니 왜냐면 많은 분들이 뭐 많은 분들은 아니죠. 일부 분들이 증권사 직원이 2차 전지 특히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거 언급하면은 다 공매도의 앞잡이들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래도 어쩔 수 상처를 없습니다. 받을까 봐 괜찮아 이제 그랬는데 뭐 굳이 하겠다면 근데 어쨌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갈래로 좀 나뉘어지는 게 에코프로는 개인의 매도세가 지금 계속 나와 매일 거의 매일 특별한 날 말고는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매수가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약간 수급의 흐름이 싹 바뀐 맞습니다. 느낌.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다만 저는 이 흐름도 이제 9월달, 10월달 가면 조금은 약해질 거라고 봐요. 왜냐면 결국은 주식이라는 게 1,200만 원 사서 주가 오르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은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만났던 회장님 한 분 계세요. 그 회장님이 내가 아는 그 회장님. 회장이 아닙니다. 다른 분이에요. 기분 좋으면 황장군. 그분은 기분 여전히 나쁘면은 지금도 잘 매매하고 계십니다. 뭐지? 황가. 황가. 네, 그분 여전히 요즘에 대형주 안 되다 싶어서 개별주로 매매 잘 하고 계시는데 제약주도 많이 평소에 안 하던 매매들 요즘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대형주 갖고는 수익 내기 어렵다라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뭐 히토리오 테마도 하고 예전에 좀 몇 달 전에 했었고 최근에 바이오도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몇 주 전에 만났던 그 회장님은 뭐냐면 저 나이가 더 있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포스코홀딩스를 가지고 한 금액으로 10억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단타를 하신다고. 그렇지 포스코. 근데 포스코 한창 잘 올라갈 때 7월달, 8월달 초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때까지 뭐 그런 분들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나이 좀 있으시면 이게 좀 바이앤홀드를 하실 줄 알았는데 자기들 요즘에 포스코홀딩스 단타 재밌다고 그렇게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주식시장이 올라가려면 이게 1,200만 원 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손들이 주식을 빵빵 사줘야 이게 기관의 힘과 팍팍 올라가거든요. 막 호가 막 보면 막 탐욕으로 올라가는 호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약간 나도 같이 미치지 않으면 사실 수익 내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제가 PB센터에 있어서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9월달, 10월달 되면 주식 잘 안 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리고 9월달에 수익이 좀 난 것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리하죠. 정리를 9월 중에 해야 그다음에 10월달부터 좀 좀 편하고 그리고 이제 12월 말 기준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거의 매도가 많이 나오는 건 거의 10월달이거든요. 10월달에 매도가 나오면 많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너무 많이 떨어진 것들은 단기 매매로 하면 살 수도 있고 너무 많이 떨어졌던 거는 다시 팔았던 건 다시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흐름이 사실 10월달, 11월, 12월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휴가를 가는 이유가 휴가를 언제 가냐면 12월 둘째 주 정도 가요. 항상 첫째 주나 둘째 주. 왜냐면 그때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때쯤 되면 증권사 직원들도 전반적으로 이제 평가들이 다 끝나서 이제 뭐 증권사 직원뿐만 아니라 이쪽 업계에 있는 이제 주식을 움직이는 분들이 대부분 다 쉽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수급이 공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름 휴가보다는 겨울 휴가를 많이 가는 편인데 그러면 10월 달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 매수 기회가 될 거고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빠지지 않더라도 연말까지는 큰 손들 우리 흔히 말하는 10억 이상의 큰 손들이 팔지는 않더라도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까지는 어쩔 수 없이 단기 매매 플레이, 그러니까 모멘텀 플레이로 사고 당장 뭐 며칠 지나면 파는 그런 흐름들의 매매가 아마 당분간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리더라가 많은 건데 요즘에 투자자 예탁금이 계속 52조 대에서 놀고 있기는 하거든요. 보시면. 근데 여기 보면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비중이 여전히 9% 이상이에요. 지금도 매일? 지금도 매일 나와요. 매일 그러면 우리
아, 미수금 대비구나. 미수금 대비요. 하루 거래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외상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2차전지 주식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지금 다 신용거래가 막혔거든요. 그러면 이 주식을 물타기를 하든 뭘 하든 하려면 일단은 미수로 사야 됩니다. 나는 이거 사겠다. 무조건 사야겠다. 지금은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간다. 또는 올라갈 것 같다는 분들 미수 사야 되는데 만약에 이틀 안에 주가가 안 움직여요. 그러면 강제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대 매매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아니면 그 반대 매매 전날 억지로라도 팔겠죠. 아니 왜 얘를 이 에코프로로 잡어? 다른 걸로 아, 왜냐면 지금 흐름이 그래요. 자꾸 알아서 자꾸 지옥에서 불길 한가운데로 자꾸 들어가네. 아,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나 2차전지 주식들 매매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틀이나 3일 정도 빠지면 사시면 됩니다. 아, 반대 매매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어차피 매일 나온다며. 매일 나오는데 극단적으로 저는 오늘 에코프로 참 좋은 단기 매매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까 그게 장중에 한 4.8% 네, 5% 가까이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3일 연속 빠졌어요. 네.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반대예요. 오늘 이틀 올랐거든요. 근데 4일 빠지고 이틀 올랐어요. 이런 것들은 빠졌을 때 모아서 사고. 포스코 DX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인터내셔널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올랐던 급등주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다 추세가 횡보 국면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안 좋다 좋다 이게 아니라 바이앤홀드 하실 분들은 지금은 뭐 의미 없잖아요. 사실 제 말 들으지도 않을 거고 130만 원 이상대에서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나는 여기서 변동성이 지금 충분히 나오거든요. 뭐 오늘 예를 들어서 포스코 DX는 지금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는 거는 요거 하나라고 봐요. 야, 진짜 하나입니다. 무섭네요. 예. 근데 이날도 보면 12%, 13% 빠졌거든요. 근데 어제 또 바로 반대로 12%또 들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나와 있고 추세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서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기는 한데 이런 주식들은 지금 매매를 해도 돼요. 왜냐면 포스코 DX는 이전 상장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 없을 때 제 쇼스퀴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자, 그래서 제가 다른 2차전지 주식들은 조금 이제 조심하자. 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요걸 먹어도 하긴 했었어요. 근데 포스코 DX만 해볼만 하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요 쇼스퀴즈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잔량이 250만 주 계속 200만 주대를 유지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돌파가 나오면서 공매도 잔량이 확 줄을 때가 이제 쇼스퀴즈가 나오는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8월 31일 기준이거든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는. 그러면 아마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돼서 이번 월화쯤 데이터가 나오면 100만 주 이하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쇼스퀴즈였거든요. 에코프로도 쇼스퀴즈였어요. 다 쇼스퀴즈로 인해서 8월 달에 상승이 일단 요런 가속들이 있잖아요. 이거 뭐 여기서도 쇼스퀴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쇼스퀴즈야 뭐 에코프로 사례로 그렇죠. 많은 분들이 많이 알게 됐어요. 네, 근데 에코프로도 쇼스퀴즈가 딱 끝나니까 사실 그 다음부터 주가가 이제 횡보 국면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요 과속 구간을 사실 요 구간들이잖아요. 가속 구간, 가속 구간. 그러니까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 가속 구간은 결국은 쇼스퀴즈였어요. 근데 딱 쇼스퀴즈가 끝났다는 거는 더 이상 외국이 그 공매도 쳤던 애들이 안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게 매수가 끊기니까 주가가 횡보 국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포스코 DX도 이제 그런 구간에는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오버슈팅 할 수 있는 그렇죠. 쇼스퀴즈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다. 네, 근데 사실 포스코 DX를.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아마 이게 시차가 있어서 보시면 8월 31일 기준으로 제가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1번 기준을 하는 게 일단 1차는 50% 나면 일단 쇼스퀴즈 거의 영향이 줄어듭니다. 근데 이 과거 사례 보면 시젠인가가 HMM이 30%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 80만 주까지 가야 되는데 3분의 1 정도. 근데 지금 다음 주 되면 100만 주 이하로 내려가면 거의 이제 40%대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쇼스퀴즈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은 점점 이제 확률적으로 낮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오늘 만약에 이렇게 고점 구간에서 매매를 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여차하면 조금 비중 줄여야 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봐보세요. 포스코 DX를 예를 들어서 15,000원대에 사서 포스코 그룹이 성장할 거라 보고 예를 들어서 한 진짜 봐가지고 한 2만 원대 샀던 큰 손이 있다고 칩시다. 한 3억 샀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10억 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당연히 9월달, 10월 되면 어쨌든 잠재적 매도 물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해 특히나 많이 올랐던 주식들은 9월달, 10월달에는
조금 조심. HBM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얘만 그런 게 아니라 HBM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마이크론 그다음에 그렇죠. 또 뭐지? 뭐 이스페타시스나 그렇죠. 그다음에 뭐 한미반도체 보면 한미반도체가 5조가 넘었죠. 그죠. 한미반도체도 이번에 5조 넘으면서 넘어갔잖아요. 거기 MSCI로 얘도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딱 빌빌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도 사실 우리 후공정에 투자해야 된다는 리포트가 올해 3월달, 4월달부터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뭐 여러 가지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 주식도 지금 바닥에서 3배, 4배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도 올 연말에는 공매도가 아니라 이제 큰 손들에 줄일 수 있는 충분히 세금 타겟이 때문에. 될 수 있다. 세금이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무서운 거는 이제 매크로적인 환경인데 감히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란 말을 못 하겠고 제가 올 초였나요? 그때 세미나 외국계 자산운용사 세미나 채권 관련 세미나 갔을 때 들었던 게 뭐냐면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른다. 다만 고금리잖아요. 그렇죠. 고금리고 고임금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버텨낼 수 있는 기업들 사실 대기업군이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버티고 있는 거는 결국 대기업 빅테크 주식들만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나머지 중소형주들은 재미없어요. 지금 재미없어요. 우리나라 로봇 주식들이 많이 올랐지만 지금 미국에는 로봇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테마주 플레이하기 참 좋은 나라라는데 반대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요 고금리 고임금 환경에서 뭔가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다 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나오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고금리 고임금 환경에서 우리가 1월 달에 SVB 사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마무리가 될 건지 그게 고금리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대응이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슈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지 아니면 올해 10월 달 가서 뭐 중국 부동산 이슈 그렇게 나와서 사실 안 빠지잖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다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뭐가 나올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도 주가가 떨어지면 뭐가 나와요. 근데 주가가 먼저 빠지겠죠, 당연히. 그렇지. 뉴스 나오면 이미 다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그 한 복판일 우리가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한 복판에서 그런 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올라가면 다행인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제가 현실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조언 저도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매매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주식 투자해도 되는 환경이에요. 지난주 뭐 이제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이제 구분응선 왔고 근데 다만 여차하면 주식 비중 줄일 생각 먼저 나와야 되지 하는 생각.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을 막 사고 팔고 하는데 내가 이걸 10만 원을 찍었어. 근데 지금 일단 꺾여서 시장이 안 좋아서 9만 5천 원 정도 내려왔어요. 그러면 사람의 심리적으로 10만 원이 본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라도 트레일링 스탑, 그러니까 이익 보전이 됐든 손실을 최소화하는 과정이든지 간에 10월 달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 과정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10월 달에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9월에 만약에 수익이 난 것들이 있다. 그러면 좀 수익 실현을 일정하면서 안 오면 더 좋죠, 당연히. 안 오면 좋습니다. 근데 오면 올해 먹어놨던 거 다 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는 저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10월 달에는 뭐 주식시장을 떠나거나 완전히 손 놓고 하겠다. 한 50% 비중 정도는 현금화하겠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조금 안 좋으면 그냥 다 손질 정리해버리고 그냥 뭐 10% 손실 났고 한 2, 3%에서 막아내고 밑에서 20, 30% 떨어졌을 때 또는 뭐 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밑에 떨어졌을 때 그거 잡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리스크 관리 모드를 우선으로 하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리스크 관리 모드입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 달에는 그때 제가 왜 자꾸 2018년 10월 달 말씀드리냐면 제가 그 뼈에 새겨서 그렇습니다.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입니다. 여기였어요. 여기. 이게 이때만 해도 이제 올라가나구나 했는데 세게 맞았죠. 쫙 밀렸죠. 이게 봐보세요. 이게 지수가 얼마 빠졌냐면 코스피가 15% 빠졌기 때문에 개별 코스피는 한 30%는 기본이었을 거고 코스닥은 25% 정도 빠졌거든요. 그럼 얼마나 더 곡소리 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조. 근데 저는 이때 느끼는 감정이 뭐였냐면 주식으로 돈 벌 시기는 이제 한동안 없겠구나 있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 다음 해에 그냥 모멘텀 플레이가 됐었어요. 이거 봐보세요. 올라가잖아요. 여기 이때는 좀 빠졌다가 결국 다 회복해서 올라갔죠.
네. 참 저런 거 보면은 주식은 정말 사이클 같아. 네. 오를 때 잘하고 내릴 때 도망가 있고 네. 이걸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참 문제긴 한데. 그 사이클을 아예 제거를 하려면 좋은 주식 완전 장투하겠다인데 사실 그게 지금의 주도주가 다음 주도주가 될 확률이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켜왔기 때문에 지금의 주도주기도 했고 또 몇 년 지나고 나서 또 주도주가 되기도 했었죠. 다만 빠질 때 덜 빠지고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금의 삼성전자가 된 건데 몇몇 주도주들은 그 가격을 영원히 회복 못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조선주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미포조선이다. 지금 여기잖아요. 근데 2008년도 그때 전성기 때 보면 아직도 회복 못했어요. 그때 주도주가.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주도주 아직도 회복 못했잖아요. 네, 아직도 회복 못했고 그 다음에 뭐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랬고요. 근데 저 차트가 만들어졌던 데는 또 그 업황 자체가 안 좋아지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저게 경기 민감주잖아요. 사이클링 산업.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인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사이클이 다음 턴에도 그런 사이클이 올까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거죠. 근데 안 오는 업종이 주도주다. 예를 들어서 초전도체다. 그럼 초전도체가 이번에 아까 이제 또 한번 사이클 해서 했지만 다음 초전도체라는 타임 하나 또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누군가 만들지 못하면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초전도체는 좀 사실 좀 실체가 너무 불분명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전도체보다 더 허무맹랑한 테마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맥주들 있잖아요. 정치 테마주들. 정치 테마주들이 지금은 어떤 정치인의 인맥을 올랐어요. 근데 다음 정치 테마주가 또 그런 시즌이 분명히 올 건데 왔을 때 그 인맥이랑 전혀 연관이 없다가 밝혀져서 시장에서 무너졌다 하면 그 오버슈팅 났을 때 그 가격은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 비단 뭐 인맥주제가 예를 들었지만 지금 CJ 그룹주들도 마찬가지고요. 한류 이후에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KMW, 뭐 5G도 마찬가지. 이때만 KMW 올라갈 때만 해도 5G 없으면 뭐 4차 산업혁명 절대 되지 않는다 했었어요. 근데 실적 꺾이고 그거만큼 생각보다 필요 없네 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안 오잖아요. 다른 주식도 다 올라갈 때 주도주 완전 소외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국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게 뭐냐면 정말 주도주를 줄 때는 정말 폭발적인 시세를 줍니다. 근데 주도주에서 소외되고 나서 다시 주도주의 지위로 못 올라오는 주식들은 정말 영원히 고통받을 수 있는 주식들이 있죠. 그래서 한국 주식이 정말 어떻게 보면 주도주를 잘만 타면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주식시장이기도 하지만 리스크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주식으로 패가망신할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진짜 중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앞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성장이 되느냐 이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주를 장투 종목으로 그렇죠.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성장, 뭐 2년, 3년, 4년의 일거리를 다 받아왔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모멘텀 플레이 혹은 이 사이클 투자는 그렇죠.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건 참고는 해보자. 그렇죠.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반도체도 지금 우르르 올라가지만 쇼티지 상황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미래 실적들을 땡겨 와서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들은 사실 후행적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판단을 잘 해야죠. 그거는 리스크 관리는 아마 뭐 그걸 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PBR 15배 넘어가면 고점이다. 예를 들어서 또 4년치 밸류에이션 뭐 PER을 땡겨왔을 때는 이 정도 고점이다. 그다음에 뭐 시기적으로 한 우리나라 평균 주도주에 뽑아내는 확률이 2년 정도거든요.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주식들이 주도를 했지만 우리나라 주도주의 역사들의 평균을 보면 한 1년 반에서 2년입니다. 2년 정도 주도주가 가요. 근데 그 이유는 다음 주도주들이 나타나면서 주도주가 교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만의 주도주를 판단하는 기준들은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 다만 시기적으로 교체되는 시기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 올 연말 정도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